4월 3주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식입니다. 이번 달 아이들 중간고사인데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좀 짜증이 많이 나고 있어요. 일부 학교는 중간고사 때 또 영어를 보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 한 번에 같이 본다고 하고 영어뿐만 아니라 특정 과목만 본대요. 중간고사 때. 그리고 기말고사 때 또 몰아서 보고. 그리고 수업도 나가지도 않는 거를 시험 본다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수업 준비가 선생님이 안 된 상태에서 EBS 보고 알아서 해와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뭐 다 선생님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선생님들은 코로나 시대에 참 꿀밟고 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IMF가 한국에 대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부채 부담이 폭증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재정 지출 규모가 계속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IMF가 이렇게 얘기한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재정 상태가 좋다며 되레 IMF 전망치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금융안전보고서 보면 저는 이렇게 기획재정부가 생각하는 게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본인들이 만들었잖아요. 앞으로 한국이 얼마나 위험할지. 지난달 취업자 수가 코로나19로 고용 충격이 이제 시작된 지난해 3월 이후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30대, 40대 취업자 수가 17만 명, 8만 5천 명 각각 감소했고요. 60대 이상이 늘어서 취업이 올라간 걸로 보인 거예요. 60대 이상은 전년 동월 대비 40만 8천 명 증가해 3월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끈 것입니다. 이거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취업자 수가 늘어났는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60대만 늘어난 거잖아요. 이거 다 정부 돈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취업자 수를. 한편 실업자 수는 121만 5천 명으로 전년 대비 3만 6천 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0.1%포인트 상승해 4.3%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요, 이거 사기치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난이 지속되면서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커졌습니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75만 9천 명, 수급액은 1조 179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같은 달 8982억 원보다 31.3% 늘어난 금액이며 두 달 연속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돈 어디서 메꿀 건데요? 한편 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407만 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만 2천 명 늘었습니다. 지난 2월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3,200조 원을 넘어서며 전월에 이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현금은 저한테 없어요. 다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저금리 기조에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시중 유동성이 폭증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박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세계 식량 가격 상승세가 지난 3월도 계속돼 밥상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벌써 오르고 있죠. 국내 수급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 국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죠. 품목별로는 곡물과 설탕 가격은 하락한 반면 육류, 유제품, 유지류는 상승했습니다. 주요 저축은행이 최근 예금과 입출금 통장 등 수신 상품 금리를 내리면서 금융소비자들이 돈 맡길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금리 상황에서 저축은행 수신액이 80조 원을 넘어가는 등 돈이 모이자 저축은행들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조절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출금리는 오르고 예금금리는 낮추고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최근 은행 예금처럼 가상자산을 일정 기간 맡겨두면 최대 연 90%가 넘는 높은 이자를 주는 신종투자 상품이 블랙홀처럼 시중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이들 투자하네요. 투기하는 거죠. 하지만 가상자산은 현재 관련 규제나 법령이 없어 예금과 같은 원금 보장 등 소비자 보호가 전무한 상황이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불확실성에 돈을 투자하면 안 되죠. 저는 살면서 제가 부족한 생각이지만 저는 은행이자보다 2%, 2배, 그러니까 2배 이상 벌면 만족합니다. 그 이상 버는 건 불가능하기보다는 좀 리스크가 너무 많아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 이자보다 한 두세 배. 두세 배가 뭐예요? 두 배면 감사하죠.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지 못할 때 정부가 일정 소득을 보존하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범 사업이 시행되지만 최소 1조 원 가량 되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보 상태예요. 돈 주는 것만 신경 쓰고 어디서 재원 나는 건 생각 없어요. 상병수당을 도입하면요. 8,055억에서 1조 7,718억 원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있지만 재원이 문제예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고 재원을 대폭 늘리거나 공공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 뭐 방법 하나 있어요. 공무원 급여 자르면 돼요. 축소시키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재원 아무 생각 없어요. 계획하는 사람들이. 한국이 차량용 반도체 9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차량용 반도체 생산, 공급에 소용되는 기간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은 코로나19에 따른 완성차 업체 수요 예측 실패로 시작됐으며 휴대폰, 가정용 반도체 우선 생산과 반도체 공장 사고로 어려움이 심화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감산이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도 이달부터 현대차, 기아차의 생산 차질마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와이어링 하니스 수급난과 노사 갈등을 겪은 한국 GM이 결국 7년 연속 적자 늪에 빠졌습니다. 올해도 차량용 반도체 재고가 없어 공장을 멈춰 세우면서 한국 GM의 경영 정상화에 적신호가 커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임금 및 단체 협상 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장기 부분 파업으로 2만 대 이상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며 판매량뿐만 아니라 수익성까지 악화됐죠. 이날 부평 1공장, 부평 2공장은 이제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노조 집단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는 있어야죠. 기업에. 그래야지 노동자들의 권리를 얘기할 수 있지만 정치 노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게 우리나라 암 같은 존재라 봐요.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세율과 공시가격을 높이면서 선진국에 비해 보유세가 낮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선진국 평균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율을 일제히 높였습니다. 우리나라 전문가들 보면 OECD 국가랑 많이 비교하잖아요. 필요한 것만요. 하지만 한국은 OECD 38개국 회원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고요.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영국, 프랑스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부동산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2019년 한국의 GDP에서 부동산, 증권 등 재산 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76%로 35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금융당국이 현재 8%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 절반 수준인 4%대로 낮춰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들은 대출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제 대출 안 돼요. 대출 규제 강화는 현재 금융사별로 적용되던 DSR 40%를 차주별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결국 뭐야? 이게 기존에 있는 대출은 좀 안 되고요. 소득이 부족하면 대출 더 안 되는 거예요. 현재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10%포인트 완화돼 있는데 이를 얼마나 더 완화해야 할지 두고 이제 조율하고 있고요.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 도입과 청년층 DSR 산정 시 미래 예상 소득 반영 등은 단정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게 제가 거꾸로 얘기하면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는 40년 금융 노예가 되는 겁니다. 세금에 의해서. 그리고 청년 DSR도 미래 예상 소득 반영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을 미래의 노예로 본다는 거죠.
오늘 6월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세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의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신고 방법은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신고, 둘 중 한 명 신고도 가능해요. 신고 장소는 관할 주민센터 혹은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고요. 미신고, 거짓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시행일로 1년간은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 해야 돼요. 즉 정부가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며 향후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안 내는 게 말이 되느냐는 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실제 증세의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시장 참여자를 잠재적 투기꾼으로 보는 규제의 일변도의 정책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개인 간 거래 P2P. 예전에 제가 작년이죠. P2P 관련돼서 조심하려고 했는데 딱 터지네요. 개인 간 거래 금융업체 정식 등록이 차입이 미뤄지면서 업체들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P2P 업체 연체율도 21.9%로 치솟고 있어 투자자들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요. 5곳 중 한 곳은 연체입니다. 연체율이 증가한 이유는 이들 업체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해 대출 잔액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P2P 업체 6곳이 금융감독원에서 대부업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받아 최종 의견만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문제는 대부업법 위반 업체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만큼 밑바닥은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한 지난 9년간 시민단체 또는 여당 출신 인사가 주요 직책을 대거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정하지 않은 나라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왜 시민단체 관련돼서 그리고 김어준 그 방송인가요? 거기 왜 돈 관련돼서 확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확인하면 정말 많은 비리가 드러나지 않을까요? 특히 박 전 시장의 최측근인 6층 사람들로 알려진 별정직 보좌진은 100명 중 절반이 넘는 55명이 시민단체나 여당 출신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시민단체 공모사업 지원액은 3.6배, 지원 대상 단체 수는 2.3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공정과 평등, 기회균등을 얘기했던 사람들이죠. 자신의 밥그릇이 먼저죠, 뭐 사실. 서울시가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한 시민단체는 2016년 1433곳에서 지난해 3339곳으로 급증 5년간 지원한 예산만 7111억 원입니다. 이거 다 서울시 시민 세금 아니겠습니까? 이에 서울시의 시민단체 지원이 지나쳤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거 다 확인해야 돼요. 돈 받고 어떻게 썼는지. 탈탄소 목표를 향한 정부의 석탄 금융 중단 선언은 국내 석탄 산업 생태계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어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현재 OECD 국가 중 해외 석탄 사업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곳은 한국과 일본뿐이었어요. 일본은 석탄 관련 수출 지원을 전면 중단에 나섰고요. 한국 역시 석탄 발전 수출에 대한 금융 지원 중단 선언을 검토 중입니다. 배경에는 이제 미국과 유럽의 거센 탈탄소 전략 동창 압박이 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되는 기업은요, 두산중공업이에요. 두산중공업은요, 석탄 화력 매출이 이제 전체 35%에서 40%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 협의체인 쿼드에 한국의 참여를 강하게 요청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11일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는데요. 누군가는 진실이 있겠죠. 쿼드를 둘러싼 주변국들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교육 및 대북정책 등을 둘러싼 한중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특정국을 견제하는 배타적인 지역 구조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미국이라도요, 쿼드라는 카드를 들어서 우리한테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그러면 정확하게 누구 편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이. 그리고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려면 중국이 무너져야 돼요. 북한의 잠수함 건조 기지가 있는 함경난도 심포조선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연이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1일 한미 정보 당국은요, 북한이 SLBM 탑재가 가능한
3,000톤급 잠수함 건조를 완료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잠수함에서 북극성 3형 등 SLBM을 발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번에 겨울이 오기 전에 북한이 도발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좀 긴장해야 돼요. 전혀 긴장을 안 하고 있어요. 보면 카카오 콘텐츠 자회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북미 첫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는 타파스 미디어 경영권 인수를 추진합니다. 웹소설 플랫폼 레디시와 함께 북미 콘텐츠 시장을 본격 공략하기 위해서죠. 또한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현재 기업 가치는 이제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앞으로 네이버 페이를 이용할 때 최대 30만 원까지 후불로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이고요. 네이버 페이 가입 기간 1년 이상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국가 안보 위기로 규정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요. 반도체 기초 재료인 웨이퍼를 직접 들고 나와 반도체가 21세기 미국의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백악관은 대만의 TSMC, 삼성전자를 비롯한 총 19개 기업 고위 인사들과 영상으로 진행한 회의 명칭을 반도체 정상회의라고 부르며 반도체 이슈가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중요하고 즉시적인 우선순위 현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 핵심은요, 반도체 생산 기업을 상대로 투명성 압박,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 확대, 기업 투자분에 대한 정부 인센티브 강화입니다.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안에 기업을 지어라 이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미국이 동맹국들과 이제 수입을 하겠다. 철저하게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은 최대 수출국이고 미국은 최대 수입국이었거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아예 선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자체가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미국의 공장을 많이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수입을 좀 하겠다라는 국가는 동맹국에 하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국이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융권에 닥칠 수 있는 사이버 테러 위기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사이버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사례로 대형 금융기관이 결제 관련 정보를 추적할 수 없게 되고 금융 시스템 일부가 중단되는 시나리오를 언급했습니다. 한편 파월 의장은요, 물가 상승률이 2%를 상당 기간 넘지 않는 한 기준금리 인상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거 믿을 수 없어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강자의 말은 믿지 말아야 돼요. 그때그때 자기 마음대로거든요. 이란 핵 합의를 복원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란 나탄즈 핵시설에 정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배후로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지목되면서 이란 핵 협상과 중동 정세에 먹구름을 끼고 있습니다. 가디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중동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고조되고 있는 그림자 전쟁을 벌여온 두 적국 사이에서 가장 최근 발생한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요, 확실하게 정한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을요. 미국은 보통 중동,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이렇게 세 개의 잠재적 적을 보고 있는데, 구역을 보고 있죠. 근데 중국에 확실하게 선택과 집중을 한 것 같고요. 나머지 중동과 러시아 문제는 손을 쓱 빼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중국을 확실하게 손 봐주겠다 이런 느낌이 오네요. 많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동시 경고를 내놨습니다. 근데 러시아보다는 중국에 더 경고한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한테는 넌 가만히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중국에 대해선 대만을 향한 중국 정부의 행동이 점점 공격적이 되는 것을 진정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러시아에 대해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분쟁 점화 가능성도 경계하며 러시아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중국에 더 집중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14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을 완전히 철수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어 탈레반과 또 전쟁을 시작하기보다는 오늘과 미래의 닥칠 도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거론했었는데요. 결국 중국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14일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이 됩니다. 가상화폐가 정식으로 제도권에 편입되는 첫 사례로 해석되면서 투자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투자가 아니고 투기겠죠. 코인베이스 상장 기대감에 비트코인은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하지만 가상자산은 투기의 수단일 뿐 실제 결제에 활발히 쓰이지 않는다라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발언했어요. 이거 경고한 거예요. 올해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더욱 격화하고 있지만 양국 간 교역량은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어요. 미국이 중국을 경제하기 위해 고율 관세 등 다양한 제재를 동원하고 있지만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요 증가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점점 미국 안에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겠죠. 미국에서 유색 인종과 빈곤층의 선거를 제한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이 조지아주 등 공화당이 장악한 주들에서 추진되자 스타벅스, 델타항공 등 100여 개 기업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유색 인종과 빈곤층의 선거를 제한하는 선거법을 낸 거예요. 이어 공화당 진영은 기업들의 선거법 개정 반대에 강하게 비판에 나섰고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달 지지자들에게 조지아주 선거법 개정을 반대한 기업들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라고 독려했습니다. 이분 아직도 깜빡 안 갔네요. 여기서 동료 중에 있어요. 앞에 나서진 않고요. 전문대가 전국 40위권 이하 대학보다 오히려 계층 상승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하위 40% 학생이 입학해 졸업 후 소득 상위 40%로 올라갈 확률이 경상도권 전문대는 13.61%, 충청권 전문대는 12.34%로 나왔습니다. 반면 같은 계층 상승 이동 확률이 경상도권, 중하위권 4년제 대학은 12.2%, 충청권 중하위권 4년제는 10.33%로 나왔습니다. 전문대들이 중하위권 대학보다 계층 상승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는 것은 전문대와 취업 특화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인문 교육을 중시하는 4년제 대학보다 취업에 유리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제가 중2 때 장교로 인간을 하고 나서 중2 때 책을 많이 볼 때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읽어봤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뭔 내용이 충격이었냐면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가 그리고 취업대 이렇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풀이했냐면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가 취업해가 남의 밑에서 일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충격적인 또 경영학 책 읽다가 뭐냐면 세계적으로 그 유럽 그리고 아니면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가들의 자손들은 2세들은 대부분 인문학을 배운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이런 전문대식 기계 관련된 컴퓨터 관련된 걸 배워야 된다고 하고요. 이유를 보니까 어쨌든 기계를 만지는 사람들은 사람들이고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다스리려고 인문학을 배운다는 거죠. 유럽의 귀족들과 미국의 그 고위 관료층들이요. 삼성도 이정 회장도 역사학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인문대학을 나오죠. 사람을 관리해야 되니까. 기계는 사람이 만지니까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좀 충격이었거든요. 제 그 어렸을 때. 아무튼 뭐 취업이 중요하긴 하지만 좀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 수력 원자력도 승진 심사 때 이제 군 복무 경력을 아예 인정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변경에 나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공정하지 않죠. 저는 군 복무 경력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부 관련돼서 한마디 하겠는데 여성부는 복지부에 편입이 돼야 돼요. 장애인입니까? 여성이? 여성은 장애인이 아니잖아요. 복지부에 편입돼서 그 복지부 안에서 이루어져야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재 공무원, 교사 등에 실시되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생들에게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아이의 엄마로서 절대 반대한다. 젠더 관점에서만 여성을 편향적으로 해석하고 모든 현상을 남성에 의한 여성 억압 구도로 바라보는 교육을 의무화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원조 페미로 불리는 여성운동 1세대 오세라비 작가는 문재인 정부가 20대, 30대 여성 지지율을 유지하려고 비정상적 여성 정책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자가 할 일이 있고 남자가 할 일이 있는 거잖아요. 신체적으로. 보통 남자 같은 경우는 하나에 집중을 좀 잘하는 분야에 맞고 여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동시에 하는 분야에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TV 프로를 보니까 한국 남자들은 권위적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그 패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당신이 돈 많이 벌어. 남자보다. 그러면 당신이 권위가 살 거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해야 되는 거죠. 약자는 무조건 선이고 여자는 약하니까 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그리고 피해자. 이거는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편향적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의원이 돼갖고 사회를 우리 아니면 그들로 나누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좀 정신병자 같아요, 다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해 공급한 공공주택에 2,000명 가까운 LH 직원들이 계약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공주택을 LH 직원들이 사실상 독차지하면서 진짜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이 제한됐던 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한 달여 동안 모두 178건, 그래서 746명을 내수사했고요. 이 중 47명 검찰에 송치하고 636명은 수사 중입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공직자 189만 명이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사역을 취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한 20년 복역시키고 모든 재산 환수해야죠. 토지와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은 신규 부동산 매수를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 공직자는 직무상 정보를 3년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고요. 법안은 또 공직자가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부단이득을 취한 경우 그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공직자 중에 국회의원도 들어가는 거 맞죠? 안 들어가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달 개학 이후 학교, 학원 등에서 학교, 교직원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올해 3월 새학기 개학 이후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 수가 1,900명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고요. 해외에서는 백신 접종이 빠른 국가들의 일상이 정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K 방역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말로만. 정부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쉽게 삭제되는 현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태양만 기록이 되고 나머지 사안은 소속 학교 전담 기구에 심의를 거치면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에서 삭제 가능하다는 허점이 있었죠. 이거 다 기재해야 돼요. 또한 최근 경남 하동의 서당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폭력 사건을 계기로 삼아 서당과 유사한 전국 기숙형 교육시설 운영 실태와 시설 내 폭력 실태에 대한 조사를 다음 달까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엽기적인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지 알 수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군대에서 장교생활 할 때 일반 전투부대는 되게 훈련 빡센 전투부대들은 사고가 안 나요. 왜? 훈련 갔다 오면 피곤하니까 자죠. 서로 괴롭힐 일이 없어요. 그리고 집단적인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집단적인 훈련도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서로 땀 흘려서 끈끈해지는 거죠. 동기애가 생기는 건데 의무병들 있잖아요. 수성부나 의무병. 특히 의무병. 거기는 보통 내무실에 앉아만 있거든요. 애들 거의. 걔네들 중에서 엽기적인 사건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제 결론은 뭐냐? 학교 내 단체적으로 하는 운동이 사라졌어요. 제가 봤을 때.
뭔가 단체적으로 운동을 했을 때 아이들이 소속감이 들고 그 다음에 좀 끈끈해지는 거거든요. 여기 서당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만 시켰겠죠. 그러니까 몸이 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뻘짓거리 하는 거예요. 에너지는 넘치지, 가만은 있지, 머리만 썼지. 어릴 때는 몸을 써야죠. 몸을 땀 흘리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줄다리기 있잖아요. 정통 놀이 줄다리기. 줄다리기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힘이 센 아이부터 힘이 약한 애들까지 어쨌든 서로 뭉쳐서 뭔가 같이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학부모들이 개인 운동만 시켜요. 태권도 이런 거. 축구 뭐 이런 거 단체 운동을 하지만 보통 개인 운동을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인 운동 말고 뭔가 집단이 할 수 있는 운동을 어릴 때부터 시켜야지 집단 속에서 내가 있고 내가 집단에 아주 중요한 내 작은 힘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이런 엽기적인 사건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이 사라진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